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계유정난에 대해서 배웠죠? 그 세종대왕이 죽고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문종이었죠, 문종. 문종은 세종대왕 큰아들이었죠. 자, 근데 몸이 좀 약했죠? 그죠? 몸도 약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부인 죽고 동생 둘 죽고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 이럴 때마다 다 아주 딱 그 뭐랄까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 딱 맞는 그 후상을 치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상했죠. 안 그래도 몸이 약했는데. 자, 그래서 문종이 왕이 되고 나서 몇 년 만에? 2년 만에 죽는단 말이에요. 자, 문종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 어린 아들한테 이제 왕자리를 물려주는데 자기 어린 아들이 너무 불안했어요. 자기 동생들이 다 아버지 세종대왕 한글 만들 때 열심히 참여하면서 능력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야심도 있는 사람들이라서 자기 어린 아들 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죠. 자, 그래서 어린 왕 단종을 저 김종서라든지 황보인 같은 신하들한테 좀 잘 맡겨달라고 부탁하고 죽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왕 단종이 즉위했는데 처음에 그 왕실의 중요한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누가 했어요? 어린 왕이 정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김종서나 황보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관리 임명될 사람들 이름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위에 노란 점을 찍어서 줬다 그랬죠. 그래서 김종서랑 황보인 같이 문종이 이제 단종을 부탁했던 그런 신하들이 인사를 대신하고 권력을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못마땅하게 보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죠? 그 문종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이었죠. 자, 이 수양대군이 자기 사람들을 모으죠. 한명회, 권람, 뭐 홍윤성, 홍달손, 양정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 이제 김종서를 치잖아요. 그죠? 김종서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철퇴로 머리를 쳐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궁궐로 들어가가지고 단종에게 이제 지금 역모가 일어났으니까 어 이제 왕명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궁안으로 들어오게끔 했죠. 이때 한명회가 만들어놨던 죽여야 되는 사람, 살려야 되는 사람 명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살생부라 그랬죠, 그죠? 살생부에 적혀있던 사람들은 평소에 김종서 편이었던 사람. 다 어떻게 해요? 공문 안으로 들어오고. 다 철퇴로 쳐서 죽여버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파를 다 싹 쓸어버리고 수양대군이 모든 권력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수양대군이 딱 2년 만에 자기 형의 동생, 그러니까 조카로부터 왕자리를 이어받죠. 그렇게 해서 조선의 7대 임금이 되는데 이 사람이 조선의 7대 임금 뭐예요? 태정태세 문단 세 뒤에 뭐예요? 조죠, 조. 원래 조는 태조만 받을 수가 있는 그 묘호예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그 나라를 세운 것보다 큰 일은 없죠. 왕조 국가에서. 그래서 나라를 건국한 조상격인 사람한테만 조자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 그럼 나머지 왕들은 다 뭐예요? 원래 종으로 끝나야 돼요. 종은 이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수양대군은 뭐라 그랬어요? 묘호를 신하들이 세조라고 붙였죠. 왜 세조라고 붙였을까요? 그죠? 맞아요. 새로운 시작. 정확한 표현. 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 네. 그걸 알린 세조가 임금이 된다.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신하들이 많았죠. 조선은 어떤 거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국가예요? 불교예요? 유교죠, 유교. 유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이념은 충이잖아요. 자, 아무리 뭐 조카라고 해도 자기가 한번 임금으로 모시기로 했으니까 이제 돈 주고 자기는 신하잖아요. 근데 삼촌이
자, 군주인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된 거죠. 자, 이거를 유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폐륜이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는 폐륜이라고도 부르고 또 우리 유교에서 최고 덕목이 충이잖아요. 불충이라고 하죠. 네. 한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불충이나 폐륜을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역이라고 하죠. 역. 역. 거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적이라고 하잖아요. 유교 윤리를 저버린 사람들을. 충을 특히 저버린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세조를 역적이라고 생각했던 성삼문, 박팽년 비롯한 6명의 신하들이 단종을 다시 임금으로 세우기 위한 단종 복위 운동을 벌였죠. 근데 이게 발각이 되면서 결국은 6명의 신하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네, 다 무자비하게 이제 목숨을 잃었죠. 목숨을 잃어가면서 충성을 지킨 신하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육신. 한편 세조가 싫어서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살아생전에 이제 벼슬하지 않고 그 숨어 살았던 6명의 충성스러운 신하는 살아서 충성을 지켰다 그래서 생육신이라고 불렀죠. 자,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상황이었던 어린 단종을 이제 세조가 노산군으로 왕자 자리로 끌어내리죠. 그리고는 저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낸단 말이에요. 영월 그 래프팅 유명한 데 있죠. 동강. 그 영월에 청령포라고 그 강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숨 같은 아주 그 오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 단종을 유배 보낸 다음에 금부도사 왕방현을 보내가지고 단종을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실록에는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 그 활로 이렇게 목을 졸려가지고 뭐 죽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활 이거 구부려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단종이 유배지에서 죽고, 네. 자, 이제 그 세조가 왕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세조는 그렇게 손에 피도 많이 묻히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정치는 또 잘했어요. 네. 백성들을 위한 뭐 직전법이라는 그 세금 제도도 만들어내고 뭐 경국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을 앞으로 어떻게 다스릴 건지에 대한 법전 있죠? 자, 그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어느 왕 때다? 세조 때다. 물론 완성을 시키지 못해요. 그거는 이제 세조의 나중에 손자였던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세조가 만들기 시작한 법전 뭐라고 조선의 법전? 경 경국대전 만들기를 시작을 한 사람이 세조예요. 세조는 사람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그래도 극락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조는 어떤 종교에 좀 관심이 많았냐면 불심이 되게 깊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세조가 아직 수양대군 시절, 세종대왕 살아있을 시절에 세종대왕 부인이 누구였어요? 세조 엄마. 소, 소헌왕후 심씨였죠. 자, 소헌왕후 심씨가 죽었을 때 세조가 너무 슬픈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수양대군이 자, 그 엄마 죽음을 너무 슬퍼하면서 그 부처님 남긴 말씀 중에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런 슬픈 이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자, 이 책을 펴냈어요. 자, 근데 이 책이 워낙 퀄리티가 높았는데 자, 이제 이 책이 이제 부처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대기를 기록한 석보상절이라는 책이었어요. 자, 세조는 그 유교나라 조선에서 불교 신앙이 깊었던 왕이에요. 자, 그래서 부처의 일대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부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이제 한글로 써놓은 석보상절이라는 것도 편찬을 하고, 그리고 원각사란 절도 만들어요. 자, 유교국가 조선에서 절을 만든다는 거 상상하기가 어렵고 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가 어떤 절을 만들었다고요? 원각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원각사에다가 아주 근사한 탑을 하나 만들어요. 원각사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은 절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지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만들어요.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지금 어디 있냐면 저기 너 종로 가면 탑골공원이라고 들어봤어요? 3일 만세운동 했던 그 탑골공원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탑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산성비 맞으면은. 그래서 녹지 말라고 그 탑골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유리관으로 이걸 이렇게 진공으로 해놨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도 너희 나중에 탑골공원 가보면은 이 탑을 볼 수가 있다. 이 탑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세조가 만들었던 탑이에요. 자, 근데 세조가 임금이 된 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어, 처음에 이제 계유정난이 일어난 직후에 그 김종서 편이었던 이승옥이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승옥의 난. 자, 세조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칼끝을 돌리는 조선 신하들이 싫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또 인물이 이시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시애. 자, 이시애는 지도 보세요. 자, 여기 경기도죠? 자, 여기 평양에 있는 여기 무슨 도일까요? 평안도죠, 평안도. 들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함경도죠, 함경도. 그죠? 이거를 조선 전기에는 함경도라고 안 부르고 함길도라고 불렀거든요. 이 함길도를 책임지고 있던 인물이 이시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평안도나 함길도에는 누가 많이 살까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여진족들이 많이 살까요? 야인이라고 불리는 여진족들이 여기 많이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진족들은 이제 평소에 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하고 농사보다도 좀 그런 유목 생활을 하는 애들이었는데 얘네가 자꾸 뭐 식량이나 뭐 떨어지면 조선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 죽이고 그거 뺏어가고 이런 것들 반복을 했어요. 조선 입장에선 얘네들 다 뿌리 뽑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르고 달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땅을 올려가다가 세종대왕 때 김종서를 시켜가지고 여기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면서 이 여진족들 사는 땅을 다 조선 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더 조선 땅으로 완전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선 사람들을 많이 이주해가지고 살게 해야겠죠.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 남쪽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이 함경도랑 평안도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많이 살게 했단 말이에요. 어우, 좋은 지적이에요. 너희 같으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경상도, 전라도 따뜻한데 함경도, 평안도는 지금 우리 서울도 춥죠. 지금 막 영하 20도 막 이러잖아요. 15도, 20도. 거기는 30도, 40도예요. 너무 춥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좀 뭐랄까 죄를 지었거나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내거나 그리고 자원해서 가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정착 지원금, 땅, 그리고 심지어는 관직도 줬어요. 근데 가고 나서 금방 후회를 많이 하죠. 일단은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거기는. 농사가 너무 추워서 잘 안 되기도 하고, 원래 살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세종대왕이 그래도 꾸역꾸역 여기다가 백성들이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하냐면, 3인 정책이라고 해요. 사가 이사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조금씩 살게 됐는데, 문제는 조선에서 처음에는 정착지원금도 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걸 안 줘요. 자, 그리고 대신에 오히려 함경도랑 평안도 같은 데서 이거저거 세금으로 많이 걷어가기만 했단 말이야. 그 지역에 뭐 짐승들이라든지, 짐승 가죽이라든지, 뭐, 물고기라든지 그 지역 특산물 같은 것들만 쪽쪽 빨아갔단 말이야. 해주는 것 없이 함경도랑 평안도는, 그쵸, 뺏기기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함경도랑 평안도 불만이 굉장히 어땠을까요? 굉장히 컸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그 불만이 많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때마침 세조가 자기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자, 요 기회다 싶어서 이시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이시해의 난이. 자, 아니 이거
자, 3개월이 지나도 진압이 안 되고 이시해가 점점 주변 고을들을 점령하면서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세조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싫었겠죠. 빨리 저걸 누가 진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이게 뚜렷하게 막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때 짜잔 등장한 인물이 나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나미. 이 나미는 태종 이방원의 외손자였어요. 태종 이방원의 뭐였다고요? 외손자였어요. 자, 이 나미 장군이 그 이시의 난이 일어난 곳에, 얘기해봐, 홍준. 외손자. 외손자면, 그쵸. 그쵸.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방원의 딸의 혈통인 거예요. 딸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남편이 남씨였겠죠? 자, 그 나미 장군이 이시의 난을 이제 그 진압하는데 가가지고 공을 엄청 많이 써요. 용기 있게 잘 싸워가지고. 당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근데 이때 공을 세워가지고 20대 중반인데 무려 뭐가 된다? 27살에 병조판서가. 병조판서는 지금의 무슨 역할일까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요. 국방부 장관 요즘에 누가 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일단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 군인이요. 그렇지. 군인이어야 되는데 그냥 군인이면 될까요? 사단장인데 어디 출신이어야 돼? 엘리트 군인이어야 돼. 육군 사관학교라고 들어봤어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엘리트 군인이 돼요. 그래서 그 군대 내에서 좋은 지위란 지위는 우리나라에서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역대 국방부 장관들은 다 어디 출신이다? 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은 자리 보통 국방부 장관 되면 다 50이 넘는단 말이에요. 남이는 몇 살이었다고요? 27살이었어. 자, 그리고 또 한 명,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이 유자광이라는 사람은 어, 전라북도 남원 출신이에요. 남원 들어봤어요? 아, 네. 이 남원에서는 아직도 유자광을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기리고 기념하고 한다는데 이 유자광은 조선시대 손가락 안에 드는 간신이었어. 자, 어떤 타입의 인물이었냐면 이 유자광이 일단 뭐였냐면 서얼이었어요. 너희 서얼이라고 들어봤어요? 서얼은 서자랑 얼자의 합성어예요. 서자와 얼자. 서자는 뭐고 얼자는 뭘까요? 자, 아버지가 양반이에요. 조선시 신분제사니까. 양반이 제일 높은 신분이죠. 자, 그 양반이 이제 자기 부인을 맞았어요. 정식 부인을. 자, 그 부인 말고 두 번째 부인 맞아들이면 그 뭐라고 불러요? 첩이라고 부르죠. 첩. 그죠? 자, 첩인데 첩의 신분이 양민이에요. 평민이란 말. 그러면은 서자예요. 근데 그 첩, 그 첩의 신분이 노비거나 저 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자라고. 그 서자와 얼자. 공통점은 첩의 자식이라는 거죠? 차이점은 서자는 엄마가 그래도 양민, 얼자는 엄마가 노비라든지 천민인 경우에 얼자라고 불러요. 요걸 합쳐서 서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얼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첩이에요. 첩. 첩의 자식이에요. 네. 그치. 홍길동이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죠. 네. 자, 근데 유자광은 서얼이었기 때문에 자, 조선시대 이거 잘 보세요. 선생님 봐봐. 조선은 유교 중에서 성리학이라는 학문의 나라예요. 자, 성리학은 어떤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 맞아요. 구별하는 학문이에요.
자, 봐봐. 먼저 뭘 구분하냐면, 화, 이. 화가 뭐예요, 화? 중화. 중국 있죠? 네, 중화. 황화 중심의 그 중화. 그 이는 뭘까, 이? 오랑캐 입자예요. 자, 중화와 오랑캐. 이렇게 구분하죠. 화, 이. 그죠? 그리고 우리 저 플라톤으로 치면 이데아 같은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이상적인 거, 이게 이예요, 이. 그리고 현실 세계에 드러난 거, 이게 기예요. 뭐가 더 높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이가 더 높아요. 현실에 드러난 기는 다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이게 이와 기, 이기론이에요. 그리고 또 구분해 볼게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해. 여기서 누가 높을까요? 성리학에서는. 남자가 높아요. 네. 여자는 낮아요. 이렇게 남녀도 구분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남자 위주의 사회가 조선이고 그게 이제 성리학 중심의 사회인데 자,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아들도 있으면 다른 아들 중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큰아들이 최고고 나머지 아들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 있으면 누가 더 높아요? 아들이 위인 거예요. 응? 그게 조선시대가 아니잖아, 지금. 조선시대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재산 상속도, 자, 그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아들, 딸이 있으면은 누구한테 보통 상속을 많이 해줄까요? 많이도 아니고 다 아들한테 줘요. 딸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딸은 뭐 먹고 살라고? 딸은 결혼하는 순간, 그치, 출가 외인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결혼, 시집간 남자 집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조선시대 사고방식이. 그리고 아까 뭐 상속도 얘기했는데 아들 중에서도 큰 아들이 보통은 다 많은 어떤 경제적 권리를 가져갔다. 자, 그런 사회여서 이 서얼들은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때 높은 관직에 출세하려면 문과에 급제를 해야 되는데 서얼들,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은 과거 시험 응시가 됐다 안 됐다? 안 돼요. 그리고 재혼한 여자, 남편이 죽거나 해가지고 혹은 이혼하거나 해가지고 이혼도 잘 안 됐지만 어떤 경우에서 남편이랑 떨어진 다음에 재혼한 여자, 이거를 재가한다고 하거든요. 재가한 여자들은 그 자식들이 만약에 태어나면 과거를 볼 수 있었다 없었다? 과거를 볼 수 없어요. 네. 그만큼 여러 가지로 좀 차별을 받던 사회인데 이 유자광은 아무튼 첩의 자식 서울이었기 때문에 문과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자광이 이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그 궁실 저 궁궐의 문지기를 하고 있었어요. 갑사라고 해서 문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유자광이 세조가 저 이시의 난이 진압 안 되는 거 보고 스트레스 받는 걸 보고 세조한테 상소를 올려요. 자, 자기가 저 함길도까지 간 이시에 잡으러 가는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는데 요렇게 해서 이시에를 좀 잡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아주 구체적인 상소를 올린단 말이에요. 자, 세조 입장에서는 지금 이시의 난이 일어난 지 한참 전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 서울 출신의 그 문지기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됩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뻤다 그래요. 자, 그래서 유자광을 불러다가 자, 어떻게 했을까요, 세조가? 맞아요. 자, 벼슬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벼슬을 높여줬더니 신하들이 또 막 뭐라 그랬을까요? 왜 저 첩의 자식한테 벼슬을 막 파격적으로 올려주십니까? 저 서어린 유자광은 아직 그 과거 시험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과거 급제도 하질 않았는데 저렇게 올려주면 안 된다 그런다. 그래서 세조가 어떻게 했을까 이번에는? 야, 그럼 과거 시험 열어. 자, 그래서 유자광이 그 묵과에 참여하게 한 다음에 과거 시험을 유자광 때문에 한번 열어요, 새로. 자, 그렇게 해서 답안지를 유자광이 써서 냈는데 1등, 2등, 3등을 뽑았는데 여기에 유자광 답안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지, 그러니까 좀 공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세조가 답안지를 이렇게 살펴보더니, 야, 유자광 거 왜 없어? 유자광 답안지 갖고 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장원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첨예자식이면서 원래는 조선 사회에서 관직에 오를 수조차도 없었던 유자광이 세조라는 왕의 후원으로 파격적으로 바로 정랑이 돼요. 병조 정랑은 어떤 자리냐면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의 인사 담당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소위 말하는 세조백으로 유자광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을 한다. 자, 그리고 결국 이 시에 나는 남이 장군의 활약으로 이 시가 이제 잡히게 되면서 종식이 되죠. 자, 세조가 꿈을 꿔요. 하루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단종의 엄마, 단종 낳고 바로 죽은 현덕왕후 권씨 기억나요? 현덕왕후 권씨가 꿈에서 나타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조한테 침을 뱉었다 그래요. 자, 세조가 침을 맞았는데 하고 깼는데 맞아요. 그 침을 맞았던 자리에 맞아요. 뭐 종기 같은 게 났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게 가려운 거예요. 가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긁겠죠? 근데 이거 계속 가려워요. 계속 긁으면 어떻게 돼요? 빨개지고 피나고 이게 염증 같은 거 생기죠? 자, 근데도 계속 가려우니까 긁다 보니까 점점 그 종기가 커져갔단 말이에요. 특히 이 등에 난 종기가 아주 컸는데 등에 난 그 큰 종기를 등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자, 세조가 등창이 말년에 엄청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피부에 좋다는 막 온천도 찾아다니고 했는데 끝내 그 등창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죽게 돼요. 자, 죽기 직전에 자, 이제 그 왕자리를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는 세조보다 먼저 죽었죠. 자, 그래서 세조는 둘째 아들이었던 해양대군 얘를 세자로 만들고 얘한테 왕자리를 주는데 이 해양대군이 조선의 8대 임금 누구다? 예종이에요, 예종. 18살에 임금이 됐어요. 몇 살? 경국대전 편찬 시작되다. 자, 보세요. 선생님 봐봐. 세조가 임금이 되는데 공을 세웠던 공신들 기억나요? 계유정난을 성공시켰던 한명회 같은 공신들 있었죠. 자, 이 공신들을 정난공신이라고 불렀어요. 한명회, 숙주나물 잘 썩는 누가 있어요? 배신자는 신숙주, 포윤성, 계유정난을 성공시켰던 무슨 공신? 정난공신. 무슨 공신? 정난공신. 자, 이들은 구공신이라고 불리게 돼요. 옛 공신들. 자, 근데 예종 초반에는 새로운 공신들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시의 난 있죠? 세조 때 있었던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을 많이 세운 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27살의 국방부 장관. 남이가 있었죠, 그쵸?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적개공신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 세조를 왕으로 만든 구공신들과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신공신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벌여요. 자, 근데 정치는 보통 나이 많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잘하죠. 그죠? 능수능란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젊고 그 패기 넘쳤던 남이가 이 정난공신들한테 제거가 되는데 예종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남이가 영모 사건에 말려들어서 죽게 돼요. 자, 요거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보세요. 예종은 자, 18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전부터 남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그냥 너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죠? 자, 자, 남이가 너무 젊은 나이에 국방부 장관, 병조판서에 오르기도 했고 좀 오만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어린 왕 예종 입장에서는 남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 남이가 좀 잘 나가니까 이 정난공신들, 한명회나 신숙주 같은 사람들도 이 남이가 좀 저렇게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선을 자꾸 넘을 듯 말 듯한 행동들, 자 그런 거 하는 게 좀 영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자 그런 상황에서 예종이 왕이 되자마자 이 남이가 원래 자기가 뭐였다 그랬죠? 병조판서라 그랬죠? 남이를 인사이동시키는데 공조판서가 돼요. 자, 남이가 병조판서에서 뭐가 됐다고요? 공조판서가 돼요. 조선은 이제 공조라는 기관은 뭐 하는 기관이냐면 궁궐 짓거나 다리 짓거나 뭐 이렇게 공사를 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국토교통부 이런 데예요. 건설부 이런 데인데 병조가 더 힘이 셀까요? 공조가 힘이 셀까요? 조선시대 6조 중에서 1등은 2조예요, 인사. 2등이 병조예요, 군사. 꼴찌가 공조예요. 자, 국방부 장관 2등 서열에서 몇 등이 됐다고요? 6등 꼴찌가 된 거예요. 남이 입장에선 이거 어땠을까요, 기분이? 화가 났겠죠? 자, 그래서 평소에 같이 그 이시의 난을 진압할 때 공을 세웠던 유자광을 좀 자주 만났는데 유자광을 찾아가요. 때마침 한양에 뭐가 떨어졌냐면 하고 유성 떨어지는 거 뭐라 그러죠? 혜성이 하나 떨어졌어요. 자, 근데 남이가 유자광을 찾아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혜성이 떨어지면 장군이 반란할 조짐이다. 자, 요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근데 유자광이 이 얘기를 듣고 남이가 나름 믿는 사람이라서 유자광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 유자광이 남이한테 이 얘기를 듣고 누굴 찾아갔을까요? 바로 예종을 찾아가. 남이 장군이 지금 혜성 떨어지는 걸 보고 반란을 역모를 꾀했습니다. 혜성이 떨어지면 장군이 반란을 일으킬 건데 그 장군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별로 증거도 없는데 예종이 남이를 불러다가 막 고문을 해요. 근데 고문을 몇 시간을 해도 남이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기는 그냥 혜성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있는 얘기만 한 건데 갑자기 자기가 역모를 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고 예종 마음에 안 들었던 남이는 그 자리에서 고문을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요. 그리고는 사지가 어떻게 됐을까? 역모를 깼으니까. 그쵸. 5개로 나눠지죠. 자, 이렇게 해서 나미가 죽게 되죠. 이 나미의 죽음을 또 이끌었던 사람들은 세조의 그 계유정난을 도왔던 한명의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또 힘을 많이 보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번에 또 공신이 돼요. 나미를 또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 너희 혹시 저 강원도의 춘천이라는 동네 들어봤어요? 닭갈비 유명한데? 들어봤어요? 춘천 가면은 그 선생님 봐봐. 강원도에 춘천이 있으면 경기도에 가평이랑 붙어 있거든요. 네, 춘천이랑 가평이 붙어 있어요. 근데 가평은 경기도고 춘천은 어디예요? 강원도죠. 요 두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북한강이. 무슨 강? 북한강. 그 춘천과 가평 사이에 흐르는 북한강 한가운데 섬이 하나 떠 있거든요. 남이섬이. 오, 가봤군요. 네. 남이섬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MT를 많이 갔어요. 너희 MT 뭔지 들어봤어요? 1박 2일로 대학생들끼리 하룻밤 자고 놀러 갔다 오는 거. 대학생들의 소풍이에요, 소풍. 뭐 술 마시고 가서 노는 거죠. MT를 많이 가는 곳으로 예전에 가평, 춘천에 그 남이섬이 유명했어요. 남이섬은 주소로 치면은 춘천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평이랑도 붙어 있어서 그냥 가평 갔다 그러면 보통 남이섬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남이섬이 왜 남이섬일까요? 남이 장군의 무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남이섬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 남이섬 알아두세요. 남이섬 무슨 장군? 남이 장군. 남이 장군 몇 살에 죽었어요? 28살에 죽어요.
그죠? 억울하게. 자, 그리고 남이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자광과 그리고 그 정남 공신, 남이가 실었던 공신들 한 명의 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다. 한 명의 신숙주는 계유정난 때부터 공신을 무려 4번을 하게 돼요. 4번 다 몇 등 공신? 1등 공신을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 봐봐. 계유정난 처음 성공했을 때 한 명의 신숙주가 1등 공신이었거든요. 1등 공신들이 땅을 받아요, 나라로부터. 땅을 받는데 땅을 150결을 받아요. 1결이 몇 평일까요? 1결. 찍어봐. 300평, 또 18평, 150평, 또 1결이 몇 평일까? 50평, 평만 3평. 3000평이에요. 예. 자, 150 곱하기 3000 하면 몇일까요? 아니지. 지금 45만 평이거든요. 45만 평이면 너희 여의도라고 들어봤어요? 여의도 반이에요. 여의도 넓이가 90만 평이거든요. 자, 1등 공신들이 땅을 얼만큼 받았다고요? 여의도 반을 받았다고. 근데 한명회가 1등 공신 몇 번 했다고요? 4번 했어요. 거의도 1km. 지금 한 강남구 정도 면적을 가진 거예요. 자, 그리고 한명회가 그 땅을 많이 받은 데는 강남구 강남 아래다가 당시에는 다 논밭이었는데 그 정자를 하나 만들어요. 강남에. 그 한명회가 만들었던 정자 이름이 논다란 뜻이 압은. 자, 기러기가 와서 새들이 와서 논다는 정자. 압구정이에요. 한명회가 만든 그 정자 이름이 뭐라고요? 압구정. 이 압구정이 한강 그 되게 풍경이 좋은 데다가 잘 만들어 놔가지고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가 돼요. 그 돈 많고 그리고 좀 잘 나간다는 사람 혹은 중국에서 온 명나라 사신들이 꼭 방문하는 코스가 어디다? 압구정이에요. 자, 한명회의 별명 자기가 지은 정자 이름이 되기도 한다. 압구정 한명회예요. 그래서 압구정동 지금도 어때요? 집값이? 비싸죠? 매우 비싸죠? 압구정동에 옛날에 1970년대 현대라는 회사 들어봤어요? 현대아파트 들어봤어요? 선생님 봐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0평짜리 지금 얼마일까요? 시세가 55. 110억이에요. 1, 2아파트 한 채가 110억이에요. 10이요? 네. 매매죠. 자, 압구정 그만큼 비싼 동네다. 자, 근데 그 압구정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한명회. 자, 이렇게 잘 나가니까 한명회가 소위 말하는 뭘 했을까요? 자, 그 권력 묻히고 싶지 않겠죠? 더 올가매고 더 키우고 싶겠죠? 권력이라는 건 또 잃어버리기 쉬운 거니까. 자, 이때 권력을 더 확실하게 가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경쟁자 제거 좋은 방법. 아, 그것도 맞죠. 또 공신내는 거. 일단은 다 무너져도 절대 안 무너지는 그룹이 누구예요? 왕족이죠. 그죠? 그 왕족에다 자기 딸을 뭐 하면 돼요? 시집 보내면 되죠. 예전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기억나죠? 그죠? 자, 그래서 그쵸 이자겸은 한명회가 혼테크를 한단 말이에요. 혼테크. 재테크의 이제 또 다른 말이죠. 자, 당시 예종의 첫 번째 부인으로 시집을 보낸 여자가 장순왕후였는데 이 여자가 한명회의 딸이었어요. 자, 장순왕후 한 씨가 예종이 아직 세자 비인던 시절에 결혼해가지고 예종과 사이에서 애를 낳는데 그 아들이 인성대군이에요. 자, 그런데 장순왕후 한 씨가 17살에 죽어요. 17살에 죽었으면은 17살이면 이제 너희 얼마 안 남았죠? 고1 때 죽은 거예요, 고1 때.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요?
애 낳고 안 좋았어요. 일이 되나요? 자, 그리고 인성대군도 엄마가 좀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3살 때 죽어요. 차라리 잘.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 명의 혼테크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죠. 딸이 일찍 죽어버리고, 손자도 죽어버렸어요. 외손자도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한백륜이라는 사람의 딸이 이제 예종이랑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안순왕 한씨. 이거 한 명의 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안순왕 한씨랑 예종 사이에서 또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제한대군이에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제한대군은 좀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특이했을까요? 좀 모자랐다 그래요. 약간 띠리리리리 약간 이런 타입이죠. 그러니까 띨빵이. 특히 어떻게 띨빵했냐면 그 남자가 크면 이제 여자랑 연애도 하고 싶고 여자랑 좀 가까이 하고 싶어지죠. 그죠? 근데 그 여자를 어떻게 다루는 걸 몰랐다 그래요. 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남자 여자 어른 되면 사랑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몰랐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띨빵이었다 그래요. 자, 그 제한대군. 이 제한대군이 4살이던 무렵에 자, 예종이 이제 왕이 된 지 딱 그 1년 지났어요. 19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15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종이 그 실록의 기록에 보면 발에 병이 있었다 그래요. 어떻게 나오냐면 족질이라 그래요. 발 족자죠? 자, 그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었다 그래요. 자,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예전에는 감히 그 임금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끙끙 앓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19살에 죽어요. 그걸 치료하고 근데 몸에 손을 대서 그 당시 때는 임금 몸에 칼을 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자, 그렇게 해서 예종이 죽었어요. 자, 이거 한번 계보 좀 써볼게요. 음, 뒤에 그림 있나? 아, 예, 여기 있네, 그림. 43페이지. 선생님 봐봐. 43페이지 봐봐. 자, 세종대왕 둘째 아들 이 사람 무슨 대군이었어요? 쓰면서 봐. 이 사람 무슨 대군이었어요? 수양대군이었죠? 자, 근데 김종서랑 황보인을 제거하고 한명회 같은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죠? 자, 왕으로 즉위했는 7대 임금 세조죠? 네. 세조의 부인은 정의왕후 윤씨였어요. 이 정의왕후 윤씨는 세조가 계유정난 일으킬 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갑옷을 가져와가지고 세조에게 입혔을 정도로 성격이 좀 있는 여자였어요. 자, 세조가 등창이 심하게 났다 그랬죠? 그래서 죽었는데 세조 죽기 전에 세조보다 먼저 큰아들이 죽었다 그랬죠? 그 세조의 큰아들이 무슨 세자? 의경세자예요. 자, 의경세자는 20살에 죽거든요? 몇 살에 죽었다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세조 아들들이. 자, 사람들이, 맞아. 지금 현장 얘기처럼 세조 아들들이 이렇게 20살, 19살에 죽은 걸 보고 저주를 받았다. 누구한테? 단종한테. 네. 어린 단종을 몰아냈잖아요. 그 단종한테 지금 벌 받는 거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 의경세자가 아직 20살에 죽기 전에 부인을 맞아들이는데 이 여인이 자, 한확이라는 공신의 딸 세자빈 한씨였어요. 세자의 부인이니까 무슨 빈이에요? 세자빈이죠? 세자빈 한씨. 쌤 봐봐. 좀 집중해. 잘 봐.
어, 어, 할머니예요. 맞아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봐봐. 의경세자가 세자빈 한씨랑 결혼했는데 세자빈 한씨의 아버지가 여기 지금 누구라고 나와 있죠? 한확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한확의 누나랑 여동생이 명나라 황제의 첩이 됐어요. 후궁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얼굴이 레알 예뻤다 그래요. 자, 한확의 누나, 여동생이 얼굴이 다 어땠다고요? 예뻤어요. 그 집안 핏줄이 외모가 다 좀 예뻤던 것 같아요. 한학도 남자인데 얼굴이 잘생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한학의 딸이었던 세자빈 한씨도 얼굴이 꽤 예뻤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세자빈 한씨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공부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과거 시험을 여자가 볼 수 있었으면 세자빈 한씨는 급제를 하고도 남았을 뛰어난 실력이었다. 웬만한 유교 경전들을 줄줄 다 외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여잔데 이 젊고 몸이 약한 의경세자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자 아들을 둘 낳아요. 쑥쑥. 자 큰아들이 무슨 대군? 월산대군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무슨 대군? 월산대군. 자 둘째 아들이 자을산군이에요. 무슨 군? 자을산군. 자 근데 자을산군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의경세자가 20살에 죽어요. 자 세자빈 한씨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졸지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뭐가 돼요? 과부가 되는 거죠, 과부. 자, 과부, 그리고 당연히 자기 시아버지 세조 뒤를 이어서 저기 남편은 의경세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세자빈도 이제 아니고 자기 남편의 동생이었던 해양대군이 세자가 되면서 세자빈 한씨는 궁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궁 밖으로 자기 아들들 둘이랑 나가서 살게 돼요. 자, 이 세자빈 한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편 20살에 죽었죠. 어린 피덩이 같은 아들 둘이랑 딸 하나 있는데 지금 뭐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자기 남편의 동생, 새로 세자가 된 해양대군은 지금 그 왕이 됐을 때 나이가 18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 해양대군 예종이 이제 예종으로 즉위하는데 이 예종이 아까 공신이었던 누구의 딸? 한 압구정 한명회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 여자가 장순왕후 한씨인데 이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 그랬죠? 에나타가 17살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태어난 인성대군은 몇 살에? 3살에 죽어요. 자, 예종이 두 번째로 맞아들인 부인 안순왕후 한씨. 이 안순왕후 한씨와 예종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제한대군이라 그랬죠? 제한대군 뭐라 그랬어요? 띨빵이라 그랬죠? 자, 띨빵이는 4살이었어요, 당시에. 자, 예종이 죽고, 자, 이제 다음 왕위가 누구에게 갈까요? 저 후보군이 누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원래 왕이 죽었으면 그 왕의 아들이 그 왕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제한대군이 왕이 돼야 되죠? 근데 나이가 어때요? 너무 어리죠? 그죠? 자, 그러면 제한대군이 아니라, 자, 세조가 일찍 죽은 아들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무슨 세자? 의경세자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의경세자의 아들을 월산대군이 이 당시 16살이었어요. 몇 살? 16살. 그리고 자을상군의 나이가 13살이었어요. 16살, 13살, 4살. 누가 왕되기 좋아요? 16살이 왕되면 딱 좋죠.
자, 이거 누구 차기 왕으로 고를지 선택권, 최종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왕실의 제일 큰 어른, 누구한테 있어요? 살아있는 제일 큰 어른 누구예요? 할머니 정의왕후 윤 씨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정의왕후 윤 씨가 누굴 골랐을까요? 셋 중에서. 자을상군을 골랐어요. 이 사람이 조선의 9대 임금 누구다? 성종이다. 자, 왜 자을상군을 골랐을까요? 집중해, 잘 봐. 왜 골랐을까요? 자, 자을상군의 부인이 한씨였어요. 공의왕후 한씨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딸이에요? 한명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잘 봐요. 단종이 어떻게 폐위됐죠? 할머니 돌아가신 상태였고 엄마도 그 상태였어요. 엄마도 만약에 없었죠. 그죠? 그리고 단종을 지켜줄 만한 왕실의 큰어른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렇다고 단종의 부인 정순하고 송씨인데 그 송씨네 집안도 그렇게 세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쪽 처갓집 외갓집에서 단종을 지켜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할머니 정의왕후 윤씨가 보기에 이 어린 왕자들을 지켜줄 만한 처갓집이 좀 든든하게 있었으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의 권력이 어떤 상태예요? 맥스죠. 지금 세는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한 명의 딸이랑 결혼한 자을상군을 왕으로 올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자을상군이 이제 13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칠 거야. 잘 봐봐. 자, 근데 봐봐. 선생님 봐봐.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자을상군의 엄마 세자빈 한씨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아니지. 자기 왕의 엄마가 됐으니까 뭐가 돼야 돼? 대비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대비가 되기 전에, 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비가 3명인 상황이에요. 잘 봐요. 정의왕후 윤 씨가 이제 자성 대비가 되거든요. 제일 할머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안순왕후 한 씨. 이 사람은 예종의 부인이죠. 그죠? 이 사람은 예종이 죽은 다음에 인혜 대비가 돼요. 지금 대비가 자성 대비, 인혜 대비 몇 명? 2명이죠. 근데 정작 왕은 누가 됐어요? 세자빈 한 씨의 아들이 왕이 됐죠. 그래서 세자빈 한 씨도 왕이 되는데 그 대비가 인수 대비예요. 성종의 엄마. 어. 자, 이제 서열을 정해야 되죠. 대비가 3명인데. 대비 중에 제일 높은 서열은 누구예요? 자성 대비가 1등이죠. 제일 할머니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2등이 누구예요? 2등이 누굴까요? 인혜 대비가 2등이에요. 인수 대비가 2등이에요. 이게 되게 애매했어요. 자, 어, 인혜 대비가 예종의 부인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등이 아닌가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세자빈 한 씨의 아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인수 대비가 먼저다라는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자빈 한 씨는 왕후였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왕후였던 적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남편이 어떻게 됐으니까 왕이 못 되고 일찍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또 현왕 성종의 엄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인수 대비를 높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죽은 의경세자를 왕으로 올려요.
자, 이걸 추존이라고 하는데 죽은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자빈 한씨는 왕수가 되겠죠? 소혜왕후 한씨가 된 다음에 다시 인수대비로 격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왕실의 서열이 자성대비, 인수대비, 인혜대비 이렇게 돼요. 복잡한 얘기였는데 평생 못 들을 얘기라도 한번 해준 거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아무튼 이때 대비가 몇 명이었다? 3명이었다. 제일 서열이 높았던 대비는 세조의 부인이었던 자성대비 윤씨.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비는 성종의 엄마였던 인수대비. 그리고 마지막 대비가 그렇죠. 안순왕후 인혜대비였다. 예종의 부인이었던. 대비가 3명이기 때문에 대비 3명이 같이 거주할 궁이 필요했어요. 예전 태종 이방원이 자기 아들 세종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준 다음에 머물렀던 궁이 있어요. 그 궁을 수강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수강궁이 버려져 있다시피 했는데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요. 그래서 3명의 할머니를 모시는 궁을 하나 새로 만드는데 그 궁이 창경궁이에요. 창경궁은 성종 때 몇 명의 할머니를 3명의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궁궐이 창경궁.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이 창경궁을 뭘로 만들어요? 이랑 동물원으로 만들죠. 그래서 창경궁이 나중에 창경원이 돼요. 거기 이제 소랑 아니, 소가 아니라 호랑이랑 원숭이랑 짐승들 사는 동물원이 된다고. 다시 창경궁으로 복원됐죠.